안녕하십니까? 봉인된 사건 노트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기록은 1990년대 중반 평화롭던 어느 과수원 마을을 집어삼킨 참혹한 불길과 그 아래 숨겨졌던 인간의 뒤틀린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찌르는 1996년의 어느 가을밤, 청주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난데없는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재를 헤치던 순간 누군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사람뼈 아닙니까? 클 속에 묻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범인은 굳이 뜨거운 불덩이 속으로 시신을 던져 넣어야 했을까요?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책임진다고! 절규하던 한 남자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과수원을 맴돕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그리고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날의 진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정의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 미원면 경계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비포장도로를 10분쯤 달리면 나타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곳은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평화로운 과수원 지대였죠. 한상철 씨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이른 평 남짓한 과수원에 심어진 사과나무 80그루가 그의 전 재산이자 자식들의 미래였던 거예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고무장화를 질질 끌며 과수원으로 향하던 그의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철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다듬느라 생긴 잔상처들이 세월의 지문처럼 새겨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붉은 흙이 박혀 씻어도 빠지지 않았더랬죠.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사과 하나하나를 쓰다듬을 때면 마치 갓난아이를 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올해는 당도가 제법 괜찮게 나왔어. 장날에 내다 팔면 애들 학원비는 건질 수 있겠어. 그의 아내 이영숙 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알뜰한 살림꾼이었습니다. 1967년생으로 29의 나이에 상철 씨와 중매 결혼을 했던 그녀는 시집살이의 고단함 속에서도 입꼬리를 올리고 살았던 여자였어요. 새벽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풍겨오던 된장찌개 냄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 같은 것이었죠. 저 집 아낙네는 정말 부지런해. 밤 11시까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낮엔 과수원 일을 거들고 밤엔 옷수선 일을 받아 했거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이들 도시락만큼은 반찬을 3가지 이상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 뚜껑을 열면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빼곡했고 밥 위에는 늘 김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그런 영숙 씨에게도 작은 사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4년 결혼 15주년을 맞아 남편에게 선물한 태엽식 손목시계였어요. 청주 시내 작은 시계방에서 팔던 국산 시계였지만 그녀는 석 달을 모아 그걸 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4.3 20일 우리 여보에게. 상철 씨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장날 트럭을 몰고 나갈 때면 운전대를 잡은 손목을 일부러 창문 밖으로 내밀어 햇빛을 받게 했거든요. 영숙이가 사준 건데 비싸 보이지? 친구들이 놀려도 그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종두였죠. 상철 씨보다 5살 아래인 종두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상철 씨를 형님처럼 따랐던 인물입니다. 키가 170cm쯤 되는 작달막한 체구의 땡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항상
웃음기를 머금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심 좋게 보였던 남자였어요. 종두야, 오늘 농약 좀 같이 뿌려줄래? 형님, 그럼요. 제가 다 할 테니까 형님은 그늘에서 쉬세요. 종두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철 씨의 일이라면 자기 일보다 먼저 챙겼고 영숙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달려가 빼앗듯 받아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 의리 하나는 참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수원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가 휘어질 지경이었고 상철 씨 부부는 처음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칼날을 숨기는 법입니다. 1996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영숙 씨는 평소처럼 고추를 말리기 위해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뜨거웠고 고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녀는 고무대야에 고추를 담아 시내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점심 안에 돌아올게.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놓을게요.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기가 피어오를 시간인데 부엌은 고요했고 상철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그는 장터가 있는 곳까지 직접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상철 씨가 집안을 뒤지던 중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봉투에 싸서 숨겨두었던 비상금 37만 원과 통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영수가 어디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과수원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땅을 파는 소리, 삽이 돌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죠. 평화롭던 일상이 멈춰버린 그 순간부터 이 마을엔 알 수 없는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5시 23분, 상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고 나갔던 고무신 한 짝이 대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는 그걸 무릎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죠. 고무신 밑창에 묻은 빨간 흙이 손에 묻어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돈을 들고 나간 게 말이 되냐고요. 상철 씨는 새벽 6시 파출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당시 청주 미원파출소에 근무하던 박순경은 졸린 눈을 비비며 실종 신고서를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대수롭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요새 여자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시골 생활 답답하다고 훌쩍 떠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숙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순경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철을 덮었어요. 통장과 비상금이 함께 사라진 점, 부부싸움의 흔적은 없는지, 최근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를 물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일단 가출로 접수하고 일주일 지켜보죠. 대부분 머쓱해서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상철 씨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구멍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뒤따랐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젊은 마누라가 늙은 남편한테 질린 거 아니겠어? 돈까지 싸들고 나갔다며? 계획적이네, 계획적이야. 시골살이가 얼마나 고되겠어.
나라도 도망갔을걸. 상철 씨의 귀엔 그 속삭임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장터를 뒤졌고 버스터미널을 헤맸으며 역 앞 여관들을 돌아다녔어요. 제 마누라 못 보셨습니까? 키가 158cm 정도 되고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고개 저음뿐이었죠. 1996년 10월 25일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고 이번엔 정식 실종 수사를 요청했어요. 담당 형사 최경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피곤한 얼굴을 한 그 형사는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역시나 회의적이었죠. 집안에 다툰 흔적도 없고 폭력의 증거도 없네요. 이영숙 씨 본인이 돈을 챙겨 나간 거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제발요, 형사님.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영숙이가 애들을 두고 떠날 리가 없어요. 상철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최경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전국에 수배는 넣어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숨으려는 사람은 못 찾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철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청주 시내 여관에서 영숙 씨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상철 씨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여관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는데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대요? 허탕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누군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과수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종두가 트럭을 몰고 와서는 삽과 곡괭이를 싣고 내렸거든요. 형님, 제가 요즘 시름시름 앓는 사과나무들 뽑아내고 새 묘목 심을 준비 좀 할게요. 형님은 아주머니 찾는데 집중하세요. 상철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종두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종두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수원 북쪽 구석, 잡초가 무성한 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죠. 삽질 소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애라며 지나쳤습니다. 1996년 11월 3일 영숙 씨가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는 수척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는 아침마다 아내의 옷장을 열어 향수 냄새를 맡았고 밤이면 결혼사진을 끌어안고 잠들었죠. 영숙아,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그의 절규는 텅 빈 방을 울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과수원 북쪽 구석, 검은 비닐로 덮인 구덩이 아래 차갑게 식어가는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상철 씨의 손목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지만 영숙 씨의 시간은 1996년 10월 17일 오후 2시 37분에 영원히 멈춰버렸던 겁니다. 1996년 11월 8일 금요일 마을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냄새였지만 나무 타는 냄새와는 달랐어요. 묘하게 비릿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섞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과수원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지? 병든 나무 태운다더니 뭐 다른 거라도 섞인 게 아닌가 몰라. 임종두는 새벽부터 과수원 북쪽 구석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판 구덩이는 깊이가 1m 50cm, 가로세로
2미터 정도 되는 제법 큰 규모였어요. 구덩이 바닥에는 마른 나뭇가지와 패목재를 빼곡히 쌓아 놓았고 그 위에 등유를 흠뻑 뿌렸죠. 형님, 오늘부터 병든 나무들 본격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연기 좀 나도 이해해 주세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찾느라 정신이 없던 그는 과수원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수고한다. 나 대신 일해줘서 고맙고. 하지만 종두가 태우던 것은 병든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로 꽁꽁 싸맨 커다란 물체가 구덩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위를 나뭇가지로 덮어 위장했던 거예요. 성냥을 긋는 순간 불길이 치솟았고 종두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흔적도 안 남을 거고. 그의 중얼거림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에 묻혔습니다. 불길은 사흘 밤낮을 계속 타올랐습니다. 종두는 새벽마다 등유를 더 부었고 폐타이어까지 던져 넣어 불의 온도를 높였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재가 바람에 날려 마을 전체에 뿌려졌죠. 빨래를 널었던 아낙네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빨래가 온통 시커멓게 됐잖아. 하지만 누구도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접근을 막았거든요. 종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던 거죠. 1996년 11월 12일 불이 잦아들자 종두는 호미와 삽을 들고 구덩이로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재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는 조심스럽게 재를 헤집었어요. 하얗게 변한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쇠망치로 그것들을 잘게 부숴버렸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동물뼈겠지. 그는 부서진 뼈 조각들을 다시 재와 섞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한 포대 가득 뿌렸어요. 석회는 남은 흔적들을 더 빨리 분해시킬 거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삽질을 하는 그의 이마엔 땀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완벽해. 이젠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종두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완전히 타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금속으로 된 시계 톱니바퀴 몇 개와 이빨 일부가 재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죠. 그건 30년 후 운명이 준비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상철 씨는 집 마루에 앉아 아내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종두를 떠올렸어요. 그나저나 종두가 요즘 부쩍 바빠 보이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상철 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소주 한 병을 들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과수원엔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종두는 구덩이를 메우는 중이었죠. 종두야, 수고 많다. 한잔하자. 아이고, 형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상철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숙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고 싶다. 종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철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꼭 돌아오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두는 자신의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3번이나 했지만 손톱 밑에 낀 검은 재는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그을린 얼굴에 재가 묻어 있었고 그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죠. 이제 시작이야. 형님의 재산, 과수원, 전부 내 거야.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영숙 씨의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7만 원이 적혀 있는 잔고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쯧쯧. 하지만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완전히 무너지고 과수원을 포기할 때까지. 그때 자신이 나서서 헐값에 땅을 사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마을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과수원 구석의 구덩이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흙 아래 묻힌 진실은 고요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운명이었죠. 안개는 거치기 마련이고 불길 속에 숨겨진 비밀도 결국엔 세상의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1996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상철 씨는 과수원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구덩이를 메운 자리 위에 새로 심어진 사과나무 묘목이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땅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유난히 무르고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종두야, 여기 흙이 왜 이래? 묘목이 제대로 안 자라네. 종두는 황급히 달려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형님. 제가 석회를 너무 많이 뿌렸나 봅니다. 다음에 다른 묘목으로 바꿔 심을게요.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삽으로 다시 덮으며 상철 씨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뭔가 보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듯이. 그날 오후 상철 씨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전 동부터미널에서 영숙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였죠. 상철 씨는 또다시 희망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허탕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상철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최경희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하네요. 일부러 오보를 흘리는 것 같은데 누군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없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모두 공중전화에서 걸려왔고 목소리는 남자였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1996년 12월 3일 상철 씨는 종두와 함께 사과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일했죠. 그때였습니다. 종두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상철 씨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그게 종두의 왼쪽 손목에 낯익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엽식 손목시계,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진 그 시계. 상철 씨가 영숙 씨에게 받았던, 아니 영숙 씨가 상철 씨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죠. 종두야, 그 시계.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어 보였어요. 아, 이거요? 형님이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지난달에 술 드시고 나서요. 제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셨잖아요. 형님 기억 안 나세요? 상철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었거든요. 아내가 사라진 충격에 매일 밤 소주를 들이켰고 필름이 끊기는 날도 많았죠. 혹시 정말 내가 술김에 준 건가? 그런데 형님, 왜 그러세요? 돌려드릴까요? 종두가 시계를 풀려는 신용을 하자 상철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헷갈렸나 보다. 하지만 상철 씨의 가슴 속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영숙 씨가 준 그 소중한 시계를 자신이 아무리 취했어도 선뜻 줬을까? 1996년 12월 15일 또 다른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영숙 씨와 비슷한 여자가 지냈다는 얘기였죠. 상철 씨는 기차를 타고 상경했고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역시 헛수고였어요.
지친 몸으로 돌아온 상철 씨를 종두가 맞이했습니다. 형님, 또 헛걸음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포기하시는 게. 포기는 무슨, 영숙이는 분명 어딘가 있어. 상철 씨가 소리를 지르자 종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짜증과 조바심이 뒤섞인. 시간이 흐를수록 상철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뒤에선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도 참 집착이 심하네. 마누라가 떠난 걸 인정 못하나 봐. 들리는 말로는 종두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대. 종두는 교묘하게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은 헌신적으로 돕는데 상철 씨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식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종두 편에 서기 시작했죠. 1997년 1월 8일 새해가 밝았지만 상철 씨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제사상도 차리지 못했고 아이들은 외가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상철 씨는 혼자 냉랭한 집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수가, 넌 어디 있는 거야? 그날 밤 종두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철 씨의 과수원 시세, 평수, 예상 매매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형님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 다 내 거야. 그는 서랍 속 영숙 씨의 반지를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14K 금반지, 팔면 얼마나 받을까 싶어 손가락에 끼워봤죠. 딱 맞았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과수원을 뒤덮고 그 아래 묻힌 비밀도 함께 덮었죠. 종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시계 하나가, 반지 하나가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리란 걸. 진실은 눈 속에 묻혀도 결국 녹아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1997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지만 상철 씨의 집엔 초콜릿 대신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4달째, 그는 20kg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에선 퀴퀴한 냄새가 풍겼죠. 씻을 기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상철 씨는 과수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감춰진 작은 보따리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그 안에서 여자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영숙 씨가 장날 입고 나갔던 검은색 점퍼, 그리고 그 속에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죠. 손수건이었습니다. 흰색 손수건이었지만 한쪽 구석이 검붉게 얼룩져 있었어요.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피였습니다. 말라붙어 갈색으로 변했지만 분명 피 자국이었던 거죠. 이게 대체... 상철 씨는 창고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뒤편에서 여자용 고무신 한 짝이 더 나왔고 구겨진 비닐봉지 속엔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빛도 있었어요. 이 물건들을 여기 숨긴 사람은 단 한 명, 이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 임종두였습니다. 상철 씨는 증거들을 움켜쥐고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박순경은 피 묻은 손수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과수원 창고에서요. 종두가 숨겨놓은 거예요. 잠깐만요, 한상철 씨. 진정하시고요. 박순경은 최경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최경희가 도착해 증거물들을 확인했어요.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본청 과학수사대에 의뢰해야겠습니다. 혈액형 검사랑 모발 감식을 해봐야 해요. 상철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형사님.
제 마누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일단 임종두 씨를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2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종두가 파출소에 출두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임종두 씨, 한상철 씨 과수원 창고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왔는데요. 피 묻은 손수건과 옷가지들을 보여주자 종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그거요? 형님이 아주머니 물건들을 모아서 저한테 태워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차마 못 태우고 창고에 숨겨뒀던 겁니다. 그럼 이 피는 뭡니까? 글쎄요, 아주머니가 실수로 다쳤었나 보죠. 코피였는지도 모르고요. 종두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최경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물증만으론 구속하기 어려웠죠. 당분간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죠. 저도 아주머니 찾고 싶으니까요. 종두는 빙그레 웃으며 파출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넋두리를 늘어놨어요. 형님이 요즘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저를 의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머니를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 상처리가 그 정도로 심해졌어? 불쌍하게 됐네. 충격이 너무 컸나 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두의 연기는 완벽했거든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죠. 형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혼자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종두의 의리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여론은 완전히 종두 편으로 기울었어요. 1997년 3월 2일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O형, 영숙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모발 감식도 마찬가지였어요.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확증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최경희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한상철 씨 상황 증거만으론 어렵습니다. 시신이나 결정적 물증이 있어야 해요. 그럼 제 마누라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 종두가 뭔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상철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도 경찰도 이웃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과수원을 헤매며 아내를 불렀죠. 영수가 어디 있어? 대답해줘. 그의 절규는 텅 빈 과수원에 메아리 쳤지만 땅속 깊은 곳에 묻힌 진실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1997년 3월 12일 밤 10시 47분 상철 씨는 또다시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바닥 널빤지 하나가 헐거운 걸 발견했죠. 널빤지를 드러내자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영숙 씨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영숙이 반지잖아.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상철 씨가 돌아보는 순간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쿵!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어둠 속에서 종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그게 상철 씨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97년 3월 13일 새벽 4시 38분 청주성 모병원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철 씨였죠. 119 신고를 한 사람은 임종두였습니다. 형님이 술 드시고 창고에서 넘어지셨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종두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고 CT 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보호자분, 상당히 위중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제가 형님을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종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간호사들까지 그를 대견하게 여겼죠. 저렇게 의리 있는 동생이 어디 있어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상철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깨어났을 때 그의 기억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아내 영숙 씨가 사라진 것, 종두를 의심했던 것, 증거를 찾았던 것. 모든 게 뒤섞이고 희미해졌죠. 여기가 어디지? 상철 씨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종두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병원이에요. 형님이 술 먹고 넘어지셨어요. 술을? 내가? 네,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최경희가 병실을 찾아왔을 땐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상철 씨는 사고 직전의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거든요. 형사는 종두를 따로 불러 물었죠. 정말 사고였습니까? 네, 형사님. 제가 술병을 치우러 갔다가 쓰러져 계신 형님을 발견했어요. 창고 바닥에 떨어진 반지는 뭡니까? 종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이 아주머니 유품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린 것 같던데요. 물증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최경희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어요. 상철 씨는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퇴원했을 땐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되어 있었죠. 기억력도 떨어져서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외가에서 자라고 있었고 과수원은 방치되었어요. 1997년 9월 종두가 상철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이제 과수원 일은 힘드시잖아요. 제가 헐값이라도 드릴 테니 저한테 넘기시죠. 과수원을 팔라고? 형님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요. 애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상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일군 땅이었지만 이젠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1998년 2월 과수원은 종두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형님, 제가 잘 가꿀게요. 형님 목도 항상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종두는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쓰기 시작했죠.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청주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미원면 일대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었고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종두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죠. 역시 내가 제대로 짚은 거야. 2010년 상철 씨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78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종두도 나타나지 않았죠. 상철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끝내 못 찾으셨네요. 막내딸이 흐느꼈습니다. 영숙 씨는 실종자로만 남았고 진실은 땅속 깊이 묻힌 채였죠. 2024년 정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미원면 일대 15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기로 결정된 거예요. 종두의 과수원도 수용 대상이었죠. 보상금은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2025년 3월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나무들은 뿌리째 뽑혔고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2025년 7월 23일 오전 10시 15분 작업반장 김 씨는 북쪽 구역을 파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녹슬지 않은 금속 상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97년 3월 5일.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을 땅에 묻어둔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발견하길 바란다. 마이너스 형사 최종민. 봉투 안엔 당시 수사 기록, 사본과 목격자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두가 사건 당일 공중전화에서 다 태워버렸으니 흔적도 안 남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자가 발견된 지점을 정밀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곳은 과거 구덩이가 있던 자리였고 땅속엔 아직도 재와 석회가 섞인 흙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대 법의학은 30년 전과는 달랐죠. 미세한 뼈 조각, 치아 파편, 녹슨 금속 조각들이 하나둘 수거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7일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숙, 30년 만에 발견된 진실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오전 7시 12분 청주 상당경찰서 강력반 박 형사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출발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용의자 임종두를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죠. 이제 75살이 된 종두는 청주 시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금 48억 원을 받은 그는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구릿빛이던 피부는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십니까? 임종두 씨죠? 경찰입니다. 1996년 이영숙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종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30년도 더 된 일을. 영장 나왔습니다. 출발하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종두는 비명을 질렀어요. 나한테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발굴한 치아 2개에서 추출한 DNA는 영숙 씨의 친딸과 99.97% 일치했거든요. 게다가 재 속에서 발견된 시계 톱니바퀴는 결정적이었죠. 재조사 기록을 추적한 결과 1994년 청주 시내 명품 시계방에서 판매된 특정 모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계를 산 사람은 이영숙 씨였어요. 2025년 8월 20일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두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죠. 임종두 씨, 1996년 10월 17일 어디 계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3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과수원 북쪽 구덩이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거기서 불을 피운 거 맞죠? 병든 나무 태운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종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1997년 최종민 형사가 남긴 은밀한 수사 기록이었죠. 여기 목격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송 씨가 1996년 10월 17일 오후 3시경 당신이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다 태워버렸으니 흔적도 안 남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종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과 상자 얘기였어요. 썩은 상자들 태운 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형사는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시계 뒷면 일부분. 그리고 거기엔 희미하게나마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94.3.
20일 우리 이영숙 씨가 남편에게 선물한 시계입니다. 당신 손목에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요. 종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은 한상철 씨를 폭행해 기억을 잃게 만들었고 과수원을 헐값에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시계 하나 가지고. 박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6년 11월 청주 농협지점에서 이영숙 씨 명의 통장으로 37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당시 CCTV는 없었지만 창구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출한 사람은 남자였고 키는 170cm 정도였다고요. 종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종두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던 중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엔 영숙 씨의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은 발에 있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임종두 씨? 그건 형님이 버리라고 해서 30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전리품처럼? 종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2025년 9월 3일 종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백을 말렸지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조사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형님, 과수원이 탐났어요. 개발될 거란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고로 유인해서 목을 졸랐습니다. 왜 시신을 불태웠습니까? 땅에 묻으면 냄새가 나고 개들이 파헤칠까봐. 그래서 불을 선택했어요. 사과나무 태우는 거랑 섞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한상철 씨를 폭행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형님이 증거를 찾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담담하게 진술하는 종두의 얼굴엔 후회보다는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사기, 폭행 혐의로 종두를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방청석엔 영숙 씨의 자녀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쉰을 넘긴 그들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눈물만큼은 또렷했죠. 어머니,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막내딸이 흐느꼈습니다. 재판장에 선 종두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 건데라는 궤변만 늘어놓았죠. 2025년 11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임종두 징역 27년을 선고한다. 법정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7년. 그가 빼앗은 30년의 세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죠. 종두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난 얼마 못 살아. 감옥에서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매한가지지.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영숙 씨는 마침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 청주모 장례식장 사무실에 영정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1996년 촬영된 가족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 씨의 모습, 그 웃음은 3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가족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야 모셔왔습니다. 큰아들 한진수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국과수에서 유골 일부가 인도되었고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장례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빈소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 자신들이
영숙 씨를 의심했던 것을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상철이 형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당시 구멍가게 주인이었던 김 씨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두의 감언이설에서가 상철 씨를 정신 이상자 취급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영숙 씨의 유골은 상철 씨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천안모 공원묘지 13년 전 홀로 묻혔던 남편 옆자리였죠. 봉분 위엔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셔왔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막내딸 한미경 씨가 흙을 한 줌 뿌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고작 9살이었어요. 어머니의 체온도 목소리도 이제는 희미하지만 그리움만큼은 또렷했죠.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종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면회 온 조카에게 그는 투덜거렸어요. 27년이라니 내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죽으란 소리잖아. 삼촌, 그래도 잘못은 인정하셔야죠.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형님 과수원 알뜰히 관리해서 돈도 벌었는데. 조카는 한숨을 쉬며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끝까지 뉘우침이 없는 삼촌이 저주스러웠죠. 2025년 12월 17일 종두는 교도소 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강경화 말기였어요. 수십 년간 술로 망가뜨린 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종두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되었고 그는 철창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님,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새벽 4시 23분, 임종두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75살이었어요.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장례식장엔 조카 한 명만이 나타났죠. 무연고자처럼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삼촌, 결국 이렇게 가시는군요. 조카는 빈 장례식장에서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한때 돈 많은 부자였던 삼촌의 마지막은 처참했죠. 보상금 48억 원은 범죄 수익 환수로 대부분 몰수되었고 남은 돈은 유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의 연말 옛 과수원 자리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이곳을 진실의 공원으로 명명하고 한쪽 구석에 추모비를 세웠어요.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글귀는 이랬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묻혀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영숙을 추모하며 1967-1996 추모비 옆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평생 가꾸던 그 나무의 후손이었죠. 봄이면 하얀 꽃이 피고 가을이면 빨간 사과가 열릴 겁니다. 2025년 12월 30일 특별한 방문객이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91살의 노인 최종민 전 형사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추모비를 쓰다듬었죠. 영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는 1997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막히자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금속 상자에 넣어 땅에 묻었던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님. 옆에 선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 전 형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묻혀도 결국 드러나는 범죄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끝까지 믿어준 가족의 힘이었죠. 상철 씨는 생전에 진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결국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싸웠던 그 13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추모비 앞에 모여 조용히 헌화했어요. 흰 국화 한 다발과 영숙 씨가 좋아하던 사과 몇 개를 놓았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이들. 해가 저물어가는 과수원 터엔 주황빛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어둠을 뚫고 드러난 진실 위로 마침내 평화로운 빛이 비추고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는 마음만큼 강한 힘은 없다는 것을, 30년의 침묵을 깨고 드러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2025년 봉인된 사건 하나가 마침내 그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